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건 나만의 비밀로 남겨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 인생에서 가장 믿기 힘들고 동시에 가장 감사한 한 순간을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 72, 이름은 오연자입니다. 평생을 의류업에 몸담으며 옷 한 벌에 정성과 품격을 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백화점 전층을 도배할 만큼 브랜드를 키웠고 지금은 손을 떼고 조용히 살고 있지만 제 이름을 아는 이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절 보며 늘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제 속은 비어 있었죠. 30년 전 제 딸과 사위 그리고 갓돌진한 손녀가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 저녁, 저는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말을 듣고 달려갔지만 딸과 사위는 이미 숨졌다는 말만 들었죠. 손녀는요? 우리 아기는요?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물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유모차에 탄 손녀가 충격으로 근처 하천으로 튕겨졌고 물에 휩쓸려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을 총동원해 수색했고 사설 탐정과 민간 구조대까지 붙였지만 손녀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사망 처리되었고 가족이라는 이름도 서류상에서 지워졌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 손녀 생일이면 조용히 강가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이렇게 속삭였죠. 하은아, 살아있으면 꼭 할머니한테 와야 해, 알았지? 누가 보면 미쳤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겐 그 목소리를 전하는 순간이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기업인으로 성공했고 고아 실종아동 후원 단체에도 많은 기부를 했어요. 아마 이 모든 일의 바탕엔 제 손녀를 잊지 못한 죄책감이 깔려 있었겠죠. 그러다 지난 겨울 독감 기운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몸살이 오고 열이 펄펄 났는데 때마침 전담 주치의는 해외에 나가 있었고 큰 병원은 다들 예약이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 근처 조그만 내과에 갔습니다. VIP 병실도 없고 줄도 서야 했지만 그날따라 그 병원이 편하게 느껴졌어요. 아마 그곳에서 제 운명이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스크 너머로 저를 바라보던 그 여의사의 얼굴. 처음엔 그냥 인상이 좋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받으며 자꾸만 낯익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투며 눈빛, 심지어 손짓까지 어딘가에서 봤던 사람 같았습니다. 요즘 기침 심하셨죠? 열도 많이 나시네요. 감기 바이러스가 독해서 체력이 약하시면 오래갑니다. 그녀는 제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약을 처방해 주었고 저는 진료를 마친 뒤 문 앞에서 자꾸만 돌아보게 되더군요. 저 얼굴 누구를 닮은 거지? 며칠 뒤 열이 거의 다 나았을 즈음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꾸만 그 의사의 얼굴이 생각났거든요. 밤마다 사진첩을 꺼내 딸과 손녀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매 미소, 그리고 턱 라인까지 제 손녀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흘렀고 기억도 흐릿하지만 그 느낌은 너무 강렬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몸은 괜찮았지만 감사 인사를 핑계 삼아 말이죠. 다시 마주한 그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입양되었거나
고아원에서 지내신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네, 어릴 적 기억은 거의 없지만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아원, 기억 없음, 조용한 태도, 모든 게 제 손녀와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함부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심증이 가도 확실한 물증이 없이는 안 될 일이었죠.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제 비서에게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이름과 병원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의사 면허와 성장 배경, 고아원 정보까지 다 파악해달라고요. 며칠 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진서라는 이름의 이 여의사 회장님 손녀가 실종된 바로 그 하천 인근에서 발견된 아이라고 합니다. 유모차에 탄 채 물가에서 구조되었고 가족을 찾지 못해 고아원으로 보내졌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유모차 그건 내가 직접 골라 사준 거였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맞다면 그날 밤 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맞는다면 어쩌면 30년을 허공 속에 외치던 그 목소리가 결국 도달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설픈 감정만으로 이 아이에게 상처 줄 수는 없었지만 반대로 이대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진서 씨, 그 아이에게 직접 진실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진서 선생님, 며칠 전에 진료받았던 오연자입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 인사도 드릴 겸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약간 놀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 네, 괜찮습니다. 일정 조정해서 시간 맞춰볼게요. 다음 날 저녁 한적한 한식당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겸손한 말투로 식사를 시작했고 저는 천천히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진서 씨, 어릴 때 기억이 많이 없다고 하셨죠? 네,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구조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가족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비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그 아이가 맞는 것 같아. 저 텅 빈 눈빛 손녀도 저랬겠지. 저는 그녀에게 조금 더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DNA 검사를 받아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왜 그런 말씀을? 사실은 내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자꾸 손녀 생각이 났어요. 실종된 손녀가 있는데 당신이 너무도 닮았더군요. 그녀는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떨궜고 한참을 침묵하다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도 제 뿌리를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대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조심스러운 동의 끝에 DNA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당일 저는 진서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고 그녀는 예상외로 담담하게 검사를 마쳤습니다. 혹시 제가 아니라면 실망하지 마세요. 할머니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부드러운 눈웃음을 지었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괜찮아. 넌 이미 내 마음 속에 오래도록 있었단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제가 살아온 시간 중 가장 길고 긴 나날이었습니다. 밤이면 그녀가 손녀일 수도 있다는 희망에 설렜고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받던 날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진서 씨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고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든 순간 오연자와 하진서, 유전적 일치율 99.98% 직계가족 관계로 확인됨. 그 문장 하나가 저의 30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진서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결과 나왔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서야, 너야. 내가 내 손녀야. 그 순간 그녀는 멍하니 제 얼굴을 바라보았고 두 눈이 천천히 커지더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30년 전 강물 속으로 사라졌던 내 아이, 내 혈육. 그날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누군가를 되찾았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단다. 매년, 매일 내가 살아있다고 믿었어. 그리고 널 기다렸어. 그녀는 제 품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족이었나 봐요. 그날 우리는 병원에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감촉이었어요. 바로 제 딸이 그랬듯이요. 며칠 후 우리는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찍는 단 한 장의 가족 사진. 그 사진 속에서 진서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웃음만으로도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다시 만난 걸 반기지 않았거든요. 진서와 제가 DNA 결과를 확인한 날로부터 한 달쯤 지나자 우리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진서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오랜 세월 동안 비워져 있던 제 가슴 속 공간이 조금씩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시간을 조금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녀의 부모, 그러니까 제 딸과 사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녀가 아기였을 때 어떤 웃음을 지었는지, 어떤 장난감을 좋아했는지. 진서는 매번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동화책을 읽는 아이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그 장난감 아직도 있나요? 제가 그걸 가지고 놀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답했죠. 할머니가 하나도 버리지 않았단다. 너 돌아올 줄 알고 잘 보관했지. 우리는 함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열었고 진서는 그 안에서 먼지가 내려앉은 작은 곰 인형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인형의 귀를 천천히 문지르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 감촉 왜 낯설지 않을까요? 이상하게 그리웠어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버렸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마음은 아는 거니까요. 심장이 기억하는 사랑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진서가 제 곁에 돌아온 이후 저는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이란 걸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서야 깨달았죠. 아침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저녁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옛날 사진첩을 뒤적이는 시간이 그 어떤 사치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조용하던 집안에서 한동안 연락이 없던 조카 종훈이가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모,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목소리는 예의 바른 듯했지만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응. 요즘엔 괜찮다. 진서라는 좋은 아이가 곁에 있어 많이 덜 외롭네. 그 순간 종훈이의 목소리가 살짝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서요. 진서가 누구예요? 혹시 요즘 이모 댁에 자주 드나드는 여자분 말씀이신가요? 그래. 그 아이가 말이지. 알고 보니 우리 하은이었더구나. 저는 마음 가는 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품고 살았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진서를 다시 찾은 기적 같은 이야기까지. 하지만 수학이 넘어 종훈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모?
이런 세상에 혹시라도 착각하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요즘 DNA 검사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종훈아, 내가 얼마나 그 애를 기다렸는지 너도 알잖니. 검사 결과도 있고 모두 사실이야. 하지만 종훈이는 묵묵히 듣기만 하더니 이내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모 뜻이시라면 저도 따르죠.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종훈이는 갑자기 자주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 없이 그냥 지나는 길에라며 들렀고, 그 다음엔 이모 몸은 좀 어떠시냐며 안부를 묻더니 결국은 집안 서류함이며 아버지 유품들까지 이것저것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진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종훈이가 거실에 앉아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모, 제가 뭐 여쭙는 게 좀 실례일 수 있는데요. 진서 씨가 정말 우리 가족이 맞는지 그거 다시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종훈아, 넌 정말 그 아이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니? 예, 솔직히 전 좀 의심이 들어요. DNA 검사라는 것도 요즘엔 누가 손 쓰면 결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필 이렇게 모든 게 정리될 때쯤 나타나다니 너무 영화 같잖아요. 그 말에 저는 속이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너보다 더 우리 가족을 닮았어. 내 어머니 눈빛도, 내 외삼촌 웃음도 그대로야. 그리고 내가 그 애를 안다는 건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깊은 감정이야. 진서는 그 대화를 듣지 못했지만 어쩐지 분위기를 느꼈는지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혹시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신 분이 있는 건가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혼자 남은 방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진실보다 돈을 먼저 생각할까? 왜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은 아이를 이제 와서 의심하려 할까?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종훈이가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억지로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은 딱딱하고 날이 서 있더군요. 차를 한 잔 따르자 그는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사실 좀 고민이 돼서요. 이렇게 자꾸 진서 씨 문제로 분위기가 복잡해지는 것도 그렇고 혹시라도 유산 문제로 오해가 생기면 서로 힘들지 않겠어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온 기쁨도 채 누리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유산이란 말이 입에 오르다니. 종훈아,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유산 얘기부터 꺼내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러자 종훈이는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모, 전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모 곁에서 회사 일도 도왔고 명절마다 어른 대접도 했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를 사람이 손녀라고 하니까 솔직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당황스러울 순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진실이요? 그 진실, 진서 씨 본인이 만든 거 아닐까요? 요즘 DNA 검사도 누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모르잖아요. 하필 그 시기에 나타난 것도 그렇고요. 혹시라도 누군가 큰어머니를 노리고 그런 시나리오를 짜낸 거라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말을 해도 가족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상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생명줄이야. 내가 얼마나 내 옆에서 열심히 해왔는지 안다. 하지만 그건 이 아이의 존재와는 별개야.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손녀 하은이가 맞다는 건 이미 증명됐고 그걸 부정하려는 건 내 마음의 탐욕이지 진실이 아니야. 종훈이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무겁게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멋대로 제 집에 들어와 서재를 뒤지고 재산 관련 서류들을 꺼내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법률 상담을 받았다며
상속 분쟁에 대한 판례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진서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그동안 애써 가까이 두려했던 종훈이의 변해버린 모습 사이에서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살아서 손녀를 찾은 게 죄가 된 걸까? 30년을 그리워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마음이 이토록 가벼운 의심에 무너져야 할 이유가 있는 걸까? 그런 저를 본 진서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종훈 씨가 또 다녀갔죠? 미안하다. 진서야, 너한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괜히 내 곁에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러자 진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옆에 있다는 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내 자리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할머니 손녀가 맞고 할머니도 제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지켜드리고 싶은 가족이에요.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상속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제 옆에서 묵묵히 살림을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던 평범한 손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켜야겠다고. 그 어떤 의심도 이 아이가 다시 떠나게 해선 안 된다고. 그러던 어느 날 종훈이는 결국 마지막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제게 내용 증명을 보내왔더군요. 상속 예정 재산과 관련한 사전 분할 협의 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자신의 몫을 명확히 해야겠다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그걸 읽는 순간 손에서 종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내 조카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설고 잔인했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아이였는데 결국엔 제 곁에 남은 건 욕심뿐이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문을 꼭 닫고 방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열이 오르고 구토가 났습니다. 피곤해서 그러겠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진서가 저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았고 담담한 얼굴로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 췌장암입니다. 다행히 아직 수술은 가능한 단계입니다만 빨리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순간 귀에서 피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마치 제 삶이 부연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서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음만 지었습니다. 사실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손녀를 잃은 슬픔에 30년을 버텼고 겨우 되찾은 지금 또다시 이런 고통이 밀려오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꼭 제 삶 같더군요. 누가 한 번만 흔들어도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며칠 후 진서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종훈 씨 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유전자 검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대요.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이젠 진실도 부정하겠단 거니.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까? 할머니가 더는 상처받지 않게. 아니야, 진서야. 저는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넌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을 받은 거야. 누가 뭐래도
내가 널 믿고 있으니까. 진서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녀와 함께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딸의 성격, 사위의 웃음소리, 그리고 손녀가 어릴 적 자주 했던 장난까지 우리는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한 기분으로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은 점점 제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기 힘들었고 식사도 제대로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진서는 매일같이 병원에 함께 다녔고 의사로서의 차분함과 손녀로서의 다정함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진서에게 말했습니다. 진서야, 혹시라도 할머니가 오래 못 버티더라도 내 삶은 너의 방식대로 그 따뜻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아끼는 삶 말이야.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 말 제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게요. 그 말이 제겐 마지막 유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엔 제 사랑이, 제 기억이, 그리고 제 마음이 남아있을 거라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제 병세도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무거워졌고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서가 제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이의 숨결이 제 곁을 지켜주는 동안 저는 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온 속에서도 조카는 끝까지 저희를 괴롭히려 했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점점 수위를 높였고 결국엔 법적 절차까지 밟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조작된 겁니다. DNA 검사. 요즘 세상에 그거 못 조작할 줄 아십니까? 고아원 출신 여자가 갑자기 30년 만에 나타났다고요?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누가 봐도요. 그는 그렇게까지 말하며 기자들 앞에서 소란을 피웠고 결국 일부 사람들이 의혹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했지만 진서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다시 한번 정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이번에는 대학병원 유전학센터에서 국가기관 인증을 받아 이중으로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결과는 이전보다도 더 분명했습니다. 직계존속으로서 일치율 99.99%, 혼돈의 여지가 없음. 그 종이 한 장이 제 삶 전체의 무게를 버텨주는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걸 들고 다시 조카 앞에 섰을 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억울하고 믿고 싶지 않다는 듯 흔들리고 있었죠. 삼촌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이건 유산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예요. 진서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조카는 여전히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확신하면 믿어야겠지. 근데 그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왜 하필 지금 와서? 왜 하필 너지? 그 눈빛을 보며 저는 그가 평생을 기대와 욕망으로 살아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에겐 제가 남긴 부동산이나 예금보다 가족이라는 안정된 그림 속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감정이 더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서와 저는 그 이후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의심, 말들, 시선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 손녀분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 의사가 되신 거예요?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아무 연고도 없이 고아원에 들어가 자라났고 후원기관을 통해 중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하더군요. 공부를 워낙 좋아했고 수학이나 과학에 유난히 흥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장학재단의 추천으로 대학교에 진학했고 그 과정에서도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을 받으며
어렵게 버텨냈다더군요. 그냥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게 멋져 보였어요. 저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진서가 그렇게 말했을 땐 정말이지 심장이 저릿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도 가족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혼자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지금 31살, 사회에서 말하는 젊은 엘리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숨겨진 노력과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아마 저뿐일 겁니다. 어릴 적 기억은 거의 없지만 늘 막연한 두려움과 허전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이 되면 누구 하나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였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다짐했답니다. 언젠간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자. 그 말이 너무도 뭉클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의 상처가 지금의 그녀를 만든 거겠죠. 요즘 저는 진서와 함께 지내며 비로소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고 지난 날을 하나씩 꺼내어 얘기하고 때로는 같이 추억을 떠올리며 웃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참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도 어떤 이유로든 가족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 있다면 부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주세요.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30년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희망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제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손녀가 돌아왔고 제 가슴에 다시 온기가 깃들었으니까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그 끈은 정말 끊어진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아직도 이어져 있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